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삼성병원외과에서 대장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저희가 매년 건강강좌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암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하는, 종로구랑 저희랑 같이 하는 종로구 건강 아카데미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쪽 그런 건 안 해요. 저희가 건강강좌 대장암에 대해서 하기 시작한 거는 외과에서만 해도 한 거의 10년은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준비를 할 때, 10년 전에 준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진료실에 오거나 진료실에 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대로 다 답변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던 내용들이랑, 그리고 주변에 저희들 친구라든지 주변 친지들 만나고 하면은 항상 야, 이거 혹시 대장암 아니냐, 이거 대장암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고 나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그 이후로는 저희가 수술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고, 혈변 그런 거 하나 주제 갖고도 강의를 해드리고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10년쯤 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들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보니까 변화된 게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좀 변한 것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대장암에 대해서 보통 많이 궁금해 하시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017년 9월에 22일 날 KBS 뉴스에 나온 건데요. 아까 첫 번째, 이게 수치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그리고 업데이트 했다고 그러죠. 업데이트 하고 나서 나오는 수치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가지고요. 근데 그걸 크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17년도 9월 22일 날 대장암이 위암을 추월했다는 기사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오고, 왜 그런지,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은지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대장암도 많구나 해서 뉴스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년 전에 갑자기 대장암이 위암을 앞질렀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대장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을까, 치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 초에 건강강좌를 했을 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장암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이고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줄여볼 수 있을까 해서 강좌를 했었고, 그 목표를 잡았던 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대장암이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것을 겁을 먹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암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장이 뭔지가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검진이 많아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장은 오른쪽 아래 그 맹장이라는 부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위로 올라가서 간 밑에까지 갔다가 옆으로 다시 가서 비장 있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S상 결장이 되고,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고든 대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장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이고요. 길이는 보통 1.5m에서 기신 분들은 한 2m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나서 소장에서 소화시키고 다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변이 이제 찌꺼기들을 대장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일부 수분이랑 전해질 그리고 비타민들을 섭성하고 다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게 되는, 그리고 직장으로 변을 내보내서 모았다가 한 번씩 변을 모았다가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장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빼낸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을 변으로 만들어서 직장으로 보내서 항문으로 배출시키는 장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암은 무엇이냐? 대장암은 대장에 당연히 생기는 암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도 강의 들은 내용 중에 나왔지만, 대부분은 점막이라고 해서 대장의 가장 안쪽 면에 생기는 종양, 용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암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암이라고 하는, 점막에서 생기는 선암이라고 하는 암이 대장암의 97%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선암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대장암이 발생되어가는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용종에 있을 때는 암 단계가 아니었다가 점점 이제 안쪽 점막에서 자라다가 두 번째 층, 점막 하층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층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암이라고 해서 병기도 1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장암하고 위암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대장암인 경우에는 맨 안쪽에 점막에만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있을 때는. 그런데 대장의 경우에는 두 번째 층까지 꼭 가야 대장암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위는 첫 번째 층 점막층에만 가 있어도 거기 혈관과 닿아 있어서 멀리 이게 암이 번져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지만 대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층 점막 하층이라는 두 번째 층까지 가야 혈관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혈관을 만나서 암세포가 그 혈관을 타고 멀리 전이해서 다른 데로다가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대장암은 두 번째 층까지 가야 꼭 이제 암이라는 얘기를 붙이고요. 깊이 파고들어서 점막과 점막 하층을 뚫고 그 위에 이제 근육층이 나오는데요. 근육층 이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근육층을 뚫고 나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를 2기라고 보통 하고 3기인 경우에는 대장암과 맞닿아 있는 혈관들 특히 이제 임파관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따라서 암이 퍼져나가는 양상 그것들 보였을 때가 3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임파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 번져나가는 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암이 멀리 번져나갈 때 가는 혈관이라든지 임파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찻길. 그리고 암이 그 기찻길을 타고선 기차를 타고 멀리 갈 때 중간중간 역이 있잖아요. 역이 있어서 그 역을 임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가면서 중간중간 거치게 되는 것을 임파선. 그래서 임파선까지 암이 가 있다 그러면 이제 3기가 되는 거고요. 임파선을 더 넘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뭐 간이라든지 폐까지 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4기 말기암 환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시경 사진이랑 수술해서 절제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시경 사진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내시경의 암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는 거고요. 수술해가지고 절제한 거를 열어서 안쪽 면을 봤더니 안쪽 면에 이렇게 암이 있고 나머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용종이고 저런 것들은 암일 수도 있고 아직 암이 되기 전 단계일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는 발생률과 생존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그쪽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보들을 다 모아서 암 환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로다가 통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누구나 접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2014년도에 WHO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이게 보이는 게 코리아 써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사망률을 얘기하는 건데 발생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딴 데 비해서는 많이 좀 적었죠. 이때부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로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에서 인터뷰에서 왜 그럼 한국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위암이 아니라 왜 대장암이 더 걸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하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방어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기 먹고 좀 뚱뚱하고 하게끔 돼서 몸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아까 그거는 2014년도고 주기적으로 짧게는 한 4년 주기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에 185개국의 36개 암에 대해서 발생률하고 사망률을 WHO에서 다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매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통계가 보통 2년 전에서 3년 전 거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고 있는데 WHO는 월급을 더 많이 주는지 여기는 뭐 우리나라 정보까지도 벌써 작년 건데 올 초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발빠르게 하고 있나 그것도 놀랐지만 내용이 더 놀라웠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을 때 국내 암, 나라별로도 또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갑상선 암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대장암, 세 번째가 위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대장암이었다는 걸 이제 WHO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장암이 남자, 여자 어떻게 많이 생기는가 봤더니 남자에서는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 위암이 두 번째, 첫 번째가 대장암이고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남자에서는 제일 많이 생기고 있고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그 다음이 대장암. 그러니까 합치니까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보면서도 좀 놀라웠던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심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대장암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 등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5년 생존율이라고 보는데 5년 생존율 완치율이라고 보통 보셔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 2005년하고 20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 완치율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3위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고 호주, 그 다음에 우리가 3위였는데 거의 70%가 조금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 하겠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인구가 별로 없고 주변에 적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서 그런지 열심히 치료하고 살렸나 봐요. 그래서 71%나 완치를 시켰고 호주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으로 수술을 하는 나라로 좀 돼 있거든요. 직장암 같은 경우에도 재발을 한다거나 해서 골반에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골반 뼈를 다 드러내고 방광을 다 드러내고 뭐 수술이 아주 광범위하게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좀 과감하게 하는 나라로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음이 우리나라고 일본 같은 경우도 수술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기술이 많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이거는 최근인데요. 그래서 2010년하고 2014년까지 했더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 미국은 순위권에서 멀어지고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세계보건기구나 그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 2018년에 란셋이라는 저널인데요. 의학 저널인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저널입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71.8%로 전 세계에서 가장 생존율이 대장암 치료하고 생존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KBS 뉴스에서 방영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대장암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볼 수 있는데요. 대장암에 대한 증상은 특별히 어떤 거 하나가 있으면 대장암이다 해서 그 진단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좋을 텐데 뾰족이 보면 그런 게 아니고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후증기라고 해가지고 변을 보고 나는데도 또 마렵고 하는 뭐 그런 증상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장염이라든지 뭐 속이 좀 안 좋고 불편할 때도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치질일 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장암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증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 한 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배변 시에 이게 피가 날다 변에 이제 볼 때 피가 날 때 이게 대장암이 아닌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 분들이 친구분들이나 그런 것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리고 빈혈이 동반되면서 혈변이 있다 하면 그때는 대장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대부분 검사를 하고 나서 진단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보다는 항문 질환이죠. 치핵이라든지 치열은 이게 찢어지는 그런 질환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겁이 나서 못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마시고 대부분은 항문 질환이라든지 다른 양성 질환의 가능성이 크니까 우선은 와서 50대 이상이시다 그러시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암의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라는 거는 전문의가 손으로 집어넣어서 직장 안을 손으로 만져보는 거고요.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는 건 변에서 이제 피해 흔적이 있는지 보는 거고, 암 태아성 항원이어서 CEA라서 혈액 검사가 있는 거고요. 촬영이 있고 대장 내시경이 있고 CT를 이용한 가상 내시경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대장 내시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변 검사를 나라에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예전에는 비용을 일부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무료로 대장 내시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처음 해보는 게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나라에서 괜히 헛돈 쓰지 말고 대장 내시경이나 시켜주면 되지 뭐 하려고 검사 정확도도 떨어지고 하는 자멸 검사, 변 검사 그런 거나 자꾸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아까도 내과 선생님 얘기할 때 뭐 30%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내시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장을 비우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저 긴 내시경 기계를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수면으로는 한다 하지만 좀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아주 안전한 검사는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줄긴 줄었지만 기계도 장비도 많이 좋아져 갖고 줄긴 했지만 예전 보고에 따르면 1200명 중에 1명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천공 터진다고요, 장이. 그런 합병증도 있고요. 저는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 병원 내에 있으면 주변에서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에도 몇 명씩 대장 내시경 하다가 터져서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술하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아주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 뭐 필요 없이 쓸데없이 뭐 매년 받고 뭐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을 매년 받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분변 검사를 해서 변 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해야죠.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멸 검사는 한 번 딱 해봐서 정상이다 그랬을 때 아 나는 뭐 깨끗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통 1년 간격으로 꾸준히 했을 때 병이 있어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해봐야 되는 거지 한 번 했는데 괜찮으니까 나는 뭐 이제 안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 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몇 년 간격으로 해보는 게 좋을까? 언제부터 시작할지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 학회도 그렇고 암센터 국립암센터에서도 그렇고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보통 50세 이상에서 시작을 하자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하신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40세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40세로 낮추진 않았고요. 그냥 50세 이상으로 하는 거고 그때 봤을 때 이상이 없었으면 보통 5년 후에 해보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표로다가 복잡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다 5년이 아니라 각각 종류에 따라서 그 내장 내시경 또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력에 따라서 주기를 좀 달리하고 있고요.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이라는 거는 부모, 형제 중에서 대장암이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이 있었으면 가족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보통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두 세대 이상을 거쳐서 계속 있어야 되고요. 두 세대 이상이 거쳐서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3명 이상이 대장암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대장암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40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변의 가족 중이나 현재 중에서 쉽게 생각하면 50에 대장암 환자가 걸린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최소한 한 10년 빨리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50이 있었다 그러면 40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40대에 벌써 생겼다 그러면 30대부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용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마나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번호만 아시면 다 물어보는 게 대장 내시경하고 용종되는데 언제 또 해야 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용종이 얼마나 하냐 떼어낸 용종이 얼마나 하냐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 개이거나 1cm 이상이거나 그러면 1년 후에 꼭 다시 한번 해봐서 또 생겼는지 빠진 용종이 있는지 놓친 용종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1년 후에 해보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후에 해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판단은 그 주치 대장 내시경을 하고 검사를 마친 주치 판단에 따라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용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용종이 나왔다고 다 암은 아니고요. 그리고 용종이란 것은 아까도 여러 번 그림 보셨겠지만 이게 올가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제거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암이 아니면 요걸로다가 치료가 끝나는 거고, 진단 및 치료가 끝나는 거라서 용종이 나왔다 하면 뭐 무조건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그 용종하고 아주 다른 병인데, 만약 헷갈리셔야 하는 병이 개실인데, 대장의 개실인데, 대장의 개실은 용종은 안쪽으로 뭔가 혹이 자라나는 걸 용종이라고 하고요. 개실이라는 거는 대장 밖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장이 선천적으로든 아니면 후천적으로든 약해진 부위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개실인데요. 개실 같은 게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이게 함정처럼 이렇게 파져 있고, 이게 움푹 꺼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어서 있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합병증이 염증이 생겨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된다든지 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 자체가 대장암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서요. 대장 내시경 하고 오신 분 중에서 개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개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개실이 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개실이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 열에 9명은 평생을 증상 없이 사시는데, 개실이 있는 분 중에서 열에 1명 정도만 합병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뭐 건강검진으로 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뭐 개실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은 위험한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면 내시경을 아예 안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일반 뭐 개인 병원이라든지 중소병원 같은 데서는 수면 내시경 안 한다 그러면 아무도 환자가 안 오겠지만, 좀 고명한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수면 내시경을 안 해도 찾아오는 병원에서는 위험하니까 안 하는 병원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은 환자가 제대로 검사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숨은 잘 쉬시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딴 병원에서 수면 안 된다고 그냥 생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겁나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웬만한 경우에는 다 수면으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CT로도 내장 내시경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T만 찍어도 된다는데 왜 요새 계속 내시경을 해야 되냐 하는데요. CT로 하는 거는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대장 내시경의 전처치라고 해서 장을 비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장 내시경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장을 다 비워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거는 기계를 삽입해서, 내시경이라는 기계를 삽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스를 넣고 한 다음에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컴퓨터로 다 재구성을 해서 보는 거라서요. 어쨌든 진단은 할 수 있지만 치료는 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 하면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서 떼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장이 막혔다거나 일부 막혀가지고 대장 내시경이 삽입이 안 되는, 통과가 안 되는 경우, 뭐 그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영상인데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장 내시경 실제로 보고 있는 거고, 왼쪽은 똑같은 환자분을 촬영을 해서 보면 이렇게 재조합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CT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혹이 있는 거, 용종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근데 진단만 할 수 있지 이걸 확인하고 다시 절제하는 거는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건 PET CT라고 있거든요. PET CT라고 해서, 이거는 뭐 초기에 암을, 전신에 있는 모든 암을 다 검사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다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도 저 인터넷을 찾아봐서 건강검진으로 PET CT를 하는 병원이 있는지 찾아보니까는 숱하게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PET CT는 그게 조기 검진을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암 환자가 진단이 됐을 때 전이 소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암이 의심이 되지만 조직 검사가 불명확하고 했을 때,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PET CT라는 것 자체가 약물을 주입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방사능에 노출되는 게 꽤 많거든요. 뭐 요새 일본 때문에도 방사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보통 방사능에 노출되는 정도, 피폭량을 따질 때 단위를 밀리시버트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자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거 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변가든 저 산에 가셔가지고 365일 햇빛 보면서 이렇게 노출한 상태로다가 방사능을 쪼이면 1년 내내 평생 동안
째는 방사능량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단위가 3mm 시버트 정도가 되는데요. PET-CT를 한번 찍으면 보통 25가 노출이 됩니다. 25가 노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사능 노출량이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장비들이 더 정확해지고 적은 방사능도 찾아낼 수가 있는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줄여서 많이 방사능 노출량을 줄이자 해서 최근에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쪽 학회에서도 그렇고 12 이하로다가 하는 게 좋겠다. 단위 12단위 이하로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건강검진으로 하는 병원에서 그렇게 좋은 장비 갖다 놓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학병원에서 있던 장비. 예전에 지금 벌써 하면 한 5년 이상 들어온 지 5년 이상 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한 번에 쫙 들어왔던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노출이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건강검진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평생 동안에 아까 단위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100mS 시버트 이상의 노출이 되면 암 발생이 증가된다고 돼 있거든요. PET-CT 25짜리 4번 받으면 벌써 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찍으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분들한테서 PET-CT도 한번 찍어보시죠. 얘기를 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받을 때 내가 피폭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마 대답을 잘 하면서 그거 저거 따져서 그러니까는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 믿고 찍으시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PET-CT인 거고요. 이게 대장암이 있었던 환자분한테 찍은 거고, 찍은 거고, 그리고 간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이가 PET-CT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이때 만약에 변에 혈액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위나 대장에 종양이 혹시 있어서 그쪽에서 출혈이 된 거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돼 있고요. 건강검진은 혈액검사에서 대장암 수치가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장암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는 거는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흡연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특히 또 대장암이 있다 하더라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반 이하에서만 올라간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대장암의 조기 검진을 위해서 저 혈액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술 후에 재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뾰족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유전성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이 사진은 매번 건강하자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과 회식할 때도 이 모양이고 여러분들 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성 지방 아까도 붉은색 육류 나오고 굽거나 튀기지 말고 먹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대장암 위험을 높이니까 비만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장암 발생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대장암이 잘 걸리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 대장암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때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진 않고요. 이렇게 사셨죠? 라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조기에 발견돼서 용종일 때 찾아내서 떼어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라 그러지 고기 끊고 뭐 술도 한 잔 안 드시고 다 끊고 그러면 친구도 끊게 되잖아요. 그죠? 친구도 없고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그 뭐 인생도 그게 인생이 아닌 것 같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요새 줄여서 많이 하는데 이생망이라고 하시나요? 이생망?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기를 끊으실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려고 생각하셨으면 태어나셔가지고 이유식 끊고 나서부터는 붉은색 육류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이 드셔가지고 술 한잔 하시지 마시고 평생을 이렇게 사셨으면 대장암 위험이 남들보다 조금 줄어들었을 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고기 드시고 친구 만나갖고 만났으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셨으면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대장암에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실 때지 지금 당장 끊는다고 해서 이게 대장암이 어제까지는 내가 위험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고기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대장암 안 걸리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전성 대장암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대장 내시경 소견 사진들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안쪽으로 다 용종들이 100개 이상 생기는 병이거든요. 선천적으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세쯤부터 대장암이 생기기 시작해서 30대 이전에는 다 생긴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100% 대장암이 생기는 거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술, 담배 안 좋은 거는 아까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하게 사셔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시고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물어보시는 건데요. 딴소리 하지 말고 다 집어치우고 빨리 그래서 뭐 먹으면 좋은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학회 차원에서 하나씩 정했어요. 이게 색깔별로 해서 빨간색은 사과, 노란색은 고구마, 초록색은 양배추, 흰색은 요구르트, 보라, 블루베리. 그래서 대장암 학회에서 5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도 이걸 막 보여드렸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것만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또 바꿨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빨간 거는 그러니까 사과, 체리, 딸기, 토마토, 수박, 고추, 적채, 레디시 뭐 이제 적채, 레디시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노란색도 뭐 다 있고 그러죠, 그죠? 빨간색이 저거 말고 또 생각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빨간 색깔이,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얘기는 골고루 드시고 싶은 거 과일, 야채 많이 드셔라 그 얘기지 뭐 뾰족이 좋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도 유전이 되지 않냐. 아까도 유전성 대장암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유전성을 띠고 있는 거는 보통 한 20% 정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실 게 아니고 가족 중 분들이나 친지 중에서 대장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돈댁 말고요. 그래서 친지 중에서 친척 중에서 대장암이 있었다 그러면 좀 위험이 우리 집안이 좀 대장암이 위험이 좀 있구나 해서 자제분들이든 형제 동생들한테 너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저걸 뭐 크게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조심해보고 대장 내시경 꼭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닥치고 뭐 먹을 건지 뭐 빨리 얘기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약 먹어갖고 예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나 좀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아스피린 같은 게 대장암의 발생도 줄이고 용종도 발생도 줄인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증거들도 여러 가지가 쌓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런 환자 어떤 환자냐면 아까 가족성 비용종성 가족성 대장암이라고 해서 뭐 그런 환자들 특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유전자의 변이가 선천적으로 있는 분들인데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대장암의 위험이 높은 유전성 대장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꾸준히 고농도로 먹였을 때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다 밝혀져는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한테는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효과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먹어봐도. 근데 농도가 좀 고농도로 돼 있고요. 이 환자들이 목표를 둔 게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아스피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병 아니면 중풍 같은 뇌졸중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분,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한테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병원에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런 병의 예방 차원에서 대장암이 아니라 순환기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처방했을 때 그런 분들이 먹었더니 남들보다 대장암의 발생이 좀 줄었더라라는 결과는 얻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고기 안 드시고 하면서 바로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드셨을 때 최소한 2년 반 이상, 그러니까 2년 6개월 이상을 드셨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꾸준히 고농도로 2년 반을 먹고 나서 그 효과도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대장암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뭐 뇌졸중이라든지 순환기에 병이 없으신 분들인데 대장암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 고농도로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라는 것 자체도 대장 내시경이든 무슨 검사를 할 때마다 맨날 물어보잖아요. 피 묽어지는 약 아스피린 드시는 거 있나요? 여쭤보고 하잖아요. 처치나 수술이라든지 처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합병증을 높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외상을 받았을 때 남들은 그냥 멍 조금 들고 말 건데 저런 걸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심각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약이라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드셔야지 대장암 때문에 드시는 거는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타민 D라든지 칼슘 뭐 이런 것들도 대장암뿐만 아니라 많은 암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결국 이것도 답은 여러분들한테 뭐 먹으면 대장암 예방한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변비 오래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고요. 설사하시는 분들은 설사하는 것 때문에 와서 이것 때문에 대장암 생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고 변비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변이 며칠에 한 번씩 보는데 이 변 때문에 똥똥이 올라서 내가 대장암 걸리는 거 아니냐고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대장암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민성 장 증후군을 더 예상할 수는 있거든요. 빈도로 따져보면. 그거는 대장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평소에 있던 게 아니라 가끔 최근에 갑자기 나는 원래 붉은 변을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 아니면 변비가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설사가 난다든지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난다든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더 안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지. 평소에 나는 뭐 20년, 30년 동안 맨날 묽은 변을 봤다 뭐 그래가지고 대장암이 더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설사를 만성적으로 하는 이런 병이 있거든요. 혈변가. 그래서 이건 장 내시경인데 안이 다 헐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이 좀 증가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혈변 보고 배 아프시니까 병원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런 병일까를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증상이 없으면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암이나 대장암 있으신 분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위암 있는 분이 대장암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대장암 있으면 위암도 하지 않을까 하시는데 보면 위암 있는 분들이 대장암이 걸린다는 건 아니지만 위암이랑 대장암은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위암 걸리신 분들이 대장암 위험도 좀 높고요. 대장암 있으신 분들이 위암 위험도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위암 환자들을 수술 전에 다 대장 내시경을 해봤거든요. 증상이 따로 없으신 분들. 봤더니 3분의 1에서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용종이 발견이 됐고 또 2%에서는 이미 대장암이 발견되신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학회에 보고를 하고 대장 내시경은 위암 있으신 분들한테 꼭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장암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수술만 받으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 치료는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그 병기에 따라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된 건데도 다 수술 받아야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용종 절제술 한 거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게 암이 아닌 경우에는 뭐 내시경으로 떼어내면 되고요. 초기인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떼어냈는데 아주 초기 암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내시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수술이 대장암 치료에서는 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 방법은 왼쪽처럼 배를 째고 하는 수술이 있고 최근에는 80~90% 정도 다 복강경으로 구멍을 뚫어서만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배꼽 주위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쬐었는데 요새는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당연히 조금 째니까 조금 아플 거고요. 복강경 수술을 했더니 조금 잘라내서 예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강경 수술하고 개복 수술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고 차라리 복강경 수술했더니 한 이틀 정도 더 빨리 퇴원하시고 회복이 빠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복강경 수술을 다 할 수, 웬만하면 거의 다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거는 대장암이 막혔거나 터졌거나 아니면 주변으로 번져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개복 수술을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는 되어 있고요. 그거는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있을 경우에 왼쪽 거는 폐로 전이가 있는 거고 오른쪽 거는 간에 전이가 있는 건데요. 이런 데에도 치료가 할 수 있냐, 나 이제 사기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응이 다른 암보다는 좀 좋고요.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기 대장암인 경우에도 뭐 간을 절제한다거나 폐를 절제한다거나 그런 치료법을 수술을 통해서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암보다는, 뱃속에 생기는 다른 암보다는 훨씬 좋은, 예후가 좋은 암이 되겠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이란, 이거는 약물 치료인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약물 치료는 주사로 항암제를 맞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대장암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신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얘기하다 보니까는 요새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보셨나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예, 거기서 항암 치료 마지막에 보는데 너무 항암 치료 받다가는 사람 다 죽이는 것처럼 나와가지고요, 저걸 전화를 할까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항암 치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저기 항암 치료 전문하시는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그 드라마 보셨으면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장암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 직장암이라고 해서 골반 안에 파묻혀 있는 마지막 항문 바로 위에 있는 대장, 그 경우에는 국소 재발이라고 해서 수술 부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좀 높거든요, 다른 부위보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선행하거나 수술보다 더 빨리, 아니면 수술 후에 하거나 해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완치율은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 완치율도 보여드렸는데요. 보통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나오는 얘기고, 일기인경 90%, 70%, 5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데이터만 갖고 보면 이거보다는 10% 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세계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저런 거고요. 우리나라가 치료 효과가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저기에서 한 10% 위에 보시면 되고, 1기는 뭐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기인 경우에도 70% 후반, 80% 이상 보시면, 80% 이상 보시면 되고, 좀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되는 것 같은데, 대장암 없이도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 대장암 수술할 때는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절제가 되거든요. 부위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 절제가 되는데, 그 정도 절제하고 나서 회복하신 후에는 내가 대장이 짧구나라는 거를 뭐 인식하지 못하시고요. 단지 아래쪽 대장, 항문에 가까운 대장을 절제했을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화장실에 배변하는 횟수가 좀 늘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1, 2년 후에 되면 웬만큼 적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여기서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뾰족이 다 꼭 드시면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수술하신 분들이 뭘 먹으면 안 되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셔서 이쪽 병원 저 병원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거기에 무슨 뭘 드시면 안 되고 뭘 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병원 것도 있고 저 세브란스 것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다 하는데 서로 조금씩 다 틀려요. 여기는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사실 어떤 게 답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다 드셔도 되는 거고요.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콩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콩을 뭐 먹으면 안 된다, 안 돼 있는데 세브란스는 들어가 보니까 콩 먹으면 가스 차서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얘기할 때는 콩을 얼마나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 정도로다가 콩을 먹나 싶어서 저희는 뭐 콩 단백질이니까 보충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이라든지 요새는 겨우살이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대장암에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항암 치료하고 할 때 면역을 높인다고 해갖고 상황버섯에 있는 특정 물질들을 추출해서 만든 약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전에는 보험이 됐었는데 요새는 보험에서 빠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뭐 정말 저게 대장암이 좋아서 꼭 먹어야 되냐라고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특히 항암 치료 중간이라든지 할 때는 드시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 홈페이지 가면 전문가 사이트가 따로 있고, 일반인들 처음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열리거든요. 저희 거기서 전문가를 눌러야 저희들이 보는 사이트가 들어가지,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대한대장학문학회만 뭐 네이버든 뭐 그런 데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쪽에 보시면 궁금하신 거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서 웬만한 거는 다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